소현세자. 소현세자는 광해군 4년에 능양군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왕족이지만 왕통과는 멀리 떨어진지라 어렸을 때는 그냥 다른 사대부집 자제처럼 자랐으리라 추측되는데요. 그러나 소현세자가 1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능양군이 반정에 성공하면서 소현세자는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원자가 된 지 2년 만인 인조 3년, 정식으로 세자에 책봉되는 소현세자. 같은 해에 세자빈 간택이 추진됐으나 문제는 최종 후보가 남인 측 인사의 딸이었던 겁니다. 반정으로 집권한 서인 세력이 보기엔 이 상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렇게 결국 세자빈 간택이 무산되고 맙니다. 물론 표면상으론 다른 이유를 댔어요. 세자빈 후보의 집안이 작년 벌어진 이괄의 난에 연루된 자유입니다. 그런 핏줄을 세자빈으로 드릴 수는 없사옵니다. 아니 근데 이럴 거면 애초에 후보에도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태 예선 본선 다 치러놓고 우승하니까 그제서야 빠꾸노는 게 말이 되냔 말이죠. 세자에 책봉된 지 2년이 지난 인조 5년, 북쪽에서 후금이 군사를 몰고 내려옵니다. 정묘호란이 터진 건데요. 후금군이 거침없이 밀고 내려오자 인조는 군조를 하자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논의 결과 인조는 강화도로 향하고 소현세자는 분조를 이끌고 전주로 내려가기로 결정났죠. 그런데 이때 세자가 보인 행적이 정말 놀랍습니다. 인조실록에 따르면 이때 비가 많이 와서 길이 진창이 되자 신하들은 세자를 맞이하기 위해 길에 볏짚을 깔아놨다고 해요. 그런데 이를 본 세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군마에게 먹여야 할 볏짚을 이런 데 써서야 되겠습니까? 헤프게 쓰지 말도록 하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자는 전쟁으로 지친 백성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전쟁 중이니 세금을 함부로 걷지 말고 백성들이 쇠고기나 우유를 진공하지 않게 하세요. 고작 15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치고는 굉장히 총명하죠. 그런 세자의 마음을 알았는지 전쟁이 끝나고 세자가 한양으로 돌아갈 날이 되자 전주의 백성들이 나와 길을 가득 메우고 세자를 송축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양으로 돌아온 세자는 스파르타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아침 수업 시간에 세자 교육을 담당한 스승 중 한 명이 이렇게 묻는데요. 세자께서는 하루에 책을 몇 번 정도 읽으십니까? 강학한 책을 30번 정도 읽습니다. 30번으로는 부족합니다. 무릇 100번은 읽어야 그 뜻을 통달할 수 있사오니 앞으로는 100번씩 읽도록 하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스승이 또 책을 몇 번 읽냐고 묻습니다. 세자 저하께선 배우신 책을 하루에 몇 번 정도 읽으시옵니까? 새로 배운 건 30번, 예전에 배운 건 20번 정도 읽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보다 2배씩은 읽으셔야 하옵니다. 게다가 같은 해에 김류도 세자에게 책 읽는 얘기를 또 합니다. 무릇 선비들은 하루에 기본적으로 책을 100회는 읽사옵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70회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사옵니다. 그러니 새로 배운 것은 60번, 이전에 배운 것은 40번씩 읽도록 하시옵소서. 다들 똑같이 하루에 100번씩 읽으라고 하는 거 보면 그 당시 선비들 사이에서는 1일 100회독이 국룰이었나봐요. 한 번 읽는다는 게 어느 정도 분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100회독이라니 공부량이 어마어마하죠. 포로 생활. 시간이 흘러 인조 14년 병자호란이 발발합니다. 인조와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란을 간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압박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조선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성을 나가겠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조정에서는 또 한 번 주화파와 척화파가 크게 대립하는 계기가 됐죠. 하지만 결국 사정이 급박한지라 세자는 출성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이 사실을 청군 측에 알렸는데 문제는 이미 청나라는 단단히 마음을 먹은 터라 세자가 항복하는 것 정도로는 봐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청나라는 화친을 하려면 인조가 직접 성 밖으로 나와 청황제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하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세자와 대신의 자제까지 전부 볼모로 잡아가겠다고 했죠. 더 이상 청의 압박을 이길 수 없던 조선은
청나라의 뜻대로 모든 요구를 수용합니다. 그렇게 결국 인조가 309 고드례를 함으로써 양국 사이엔 화친이 맺어지고 약속대로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는데요. 인조 15년 4월 10일 세자는 청나라의 수도 심양에 도착합니다. 청나라는 이곳에 심관이라는 기관을 설치하여 소현세자가 여기에 머물게 했는데요. 이곳에는 소현세자뿐 아니라 세자빈 강씨와 세자를 교육하는 세자시강원의 관원들, 그리고 이들을 보필하는 내관과 시녀들에다가 동생 복림대군 부부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이곳에서 청황제가 조선에 보낼 명령을 받아줬고, 또 청나라가 조선에 불만이 생기면 대신 욕을 먹기도 하는 등 외교적 사안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마치 지금의 대사관처럼 조선 정부를 대리하는 기관이 된 건데요. 청나라 관료들은 조선이 말을 잘 안 듣거나 명나라랑 내통을 하는 정황이 보이면 항상 소현세자를 찾아가 호통을 쳤어요. 세자에게 겁을 줘서 조선을 독촉해보려는 심산이었죠. 하지만 우리 똘똘한 소현세자는 이 일을 현명하게 대처합니다. 파병을 하라한 지가 언제인데 조선의 국왕은 여태 뭘 한단 말이오. 세자께서 당장 결단을 내리시오.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당신들의 요구를 전달할 뿐입니다. 제 소관도 아닌데 어찌 제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겁니까? 조선이 명관 내통한 증거가 나왔소이다. 설마 세자께서 이를 몰랐다고 하진 않으시겠죠? 이보시오 용장군. 내 비록 타국의 볼모로 잡혀있는 신세지만 그전엔 나는 한나라의 세자요. 이 나라는 국가 간의 예의도 없소이까? 장군은 어찌 감히 한나라의 세자를 이토록 겁박하는 것이오? 죽고 사는 일이야 다 하늘의 뜻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소? 내 두렵지 않으니 다시는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마시오. 이렇듯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세자에게 청의 대신들은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약소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태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게 세자는 묘한 매력으로 청나라 관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또한 세자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열심히 찾았습니다. 세자 일행은 처음엔 청과 조선에서 보내온 경비로 생활을 했으나 나중엔 청에서 나눠준 땅에 직접 농사를 지어 식량을 마련하고 또 다른 작물도 재배해 청나라 사람들과 거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안 있어 심관 앞에는 그와 거래를 하고자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 차 말 그대로 문 앞에 시장이 만들어진 형태,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세자는 그렇게 모은 재물로 관사를 짓고 또 조선인 포로들을 속환했으며 조선에 사람을 보내서 물건을 구해와 무역을 하는 등 자급자족을 넘어 큰 이윤을 남기기까지 했는데요. 심지어 나중엔 청나라가 명을 완전히 접수하고 수도를 북경으로 옮기자 이곳에 따라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특히 선교사 아담 샤를 만난 세자는 서양 과학에도 눈을 떴는데요. 이처럼 세자는 볼모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입지를 높이며 의젓한 성인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포로 신세인 수십만의 조선 백성들에겐 그야말로 한 줄기 빛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세자의 모습을 보고 못마땅해 하는 인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조선의 왕이자 그의 아버지 인조였습니다. 인조의 질시. 병자호란이 끝난 지 2년쯤 지난 어느 날 인조는 이상한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청나라에서 누군가가 말하길 조선의 왕이 성에서 나왔을 때 아들과 바꿔 세우지 않은 걸 후회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 어째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냐? 파병 요구에 순순히 따르지 않기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하옵니다. 단지 나를 겁주기 위해 한 말일 테니 크게 신경 쓸 건 없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인조는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면 병자호란에서 항복할 때 홍태이지의 요구사항 중에 만일 조선의 왕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짐이 인질로 데리고 있는 아들을 세워 왕위를 잇게 하겠노라 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청나라 마음에 안 들면 왕을 교체할 수도 있단 얘기였죠. 그 다음 해엔 인조가 병에 걸려서 몸져 눕자 조선 사신이 청나라에 이 사실을 알리며
세자의 일시 귀국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흔쾌히 요구를 들어주는 홍타이지.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인조는 오히려 이 요청을 한 조선 관료에게 곤장을 쳐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게다가 관료들이 사람을 보내 세자를 맞이하게 하자고 건의했으나 인조는 딱 잘라 거절하는데요. 그런 일로 백성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다. 그러자 시강원 관료는 세자를 모시는 게 자기들 업무인 만큼 자기들만이라도 나가서 세자를 맞이하게 해달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딱 잘라 거절하는 인조.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소현세자는 3년 만에 밟는 고향 땅에 공식적인 환영조차 받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옵니다. 환영단은 없었지만 대신 백성들이 거리에 나와 환호성을 지르며 세자를 격하게 맞이해 주는데요. 이렇게 이상하리만치 세자를 박대하던 인조였지만 그래도 막상 세자가 병상을 찾아와 엉엉 울자 인조도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로 화답을 해줘요. 시간이 흘러 인조 21년, 조선에 온 청나라 사신은 조만간 소현세자를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지난번처럼 임시 귀국을 허락한 거였는데 어째서인지 인조는 이걸 완전 귀국으로 착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냥 착각을 넘어 이 기회에 청나라에서 왕을 교체하려는 거 아니냐며 피해망상을 하는 인조. 이전엔 청나라에서 세자를 지나치게 박대했다고 하던데 최근엔 지나칠 정도로 후하게 대해주니 그 저희가 의심스럽구나. 또한 어차피 보낼 거면 세자와 복림대군을 함께 보내도 될 터인데 세자는 보내면서 복림대군은 보내지 않겠다는 건 무슨 뜻이겠는가? 더욱 이상한 점은 세자가 들어와 있는 한 달 동안 인조가 세자를 만났다는 기록이 전혀 없단 겁니다. 기록의 나라 조선에서 어째서 이 중요한 기록을 빠뜨린 걸까요? 아니 혹시 인조는 정말로 세자를 아예 안 만난 거 아닐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시기 세자와 관련해서 이상한 기록이 또 하나 적혀 있습니다. 이로부터 1년 전쯤에 세자빈 강빈의 아버지, 그러니까 세자의 장인이죠. 이 장인이 그만 돌아가셔요. 그래서 세자는 청나라에 특별히 요청해 강빈과 함께 귀국을 허락받았는데요. 게다가 이 시기에 강빈의 어머니도 병환 중이라 강빈은 어머니를 뵐 생각에 부푼 기대를 안고 조선에 돌아왔겠죠. 그런데 문병은커녕 아예 세자 부부가 궁궐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못하게 막아버리는 인조. 대신들마저도 이건 너무했다 생각했는지 인조를 찾아가 이렇게 청합니다. 전하, 아비가 죽으면 자식이 제사를 올리는 것이 전륜이오니 강빈이 부친의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다시는 강빈의 얘기를 꺼내지 말라. 전하, 세자께서 빈궁과 함께 온 것은 빈궁의 부친이 얼마 전 상을 당하고 모친도 현재 병환 중이라 특별히 청조정의 청에 함께 온 것이라 들었습니다. 헌데 빈궁이 모친을 뵙지 못하면 저쪽에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사옵니까? 지금 상황이 어느 때인지 모르는가? 재변이 참혹하고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이를 걱정하기에도 모자란데 그런 사소한 일까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는가? 아니 그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보내주면 될 것을 신경은 누가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상황만 봐도 분명히 인조가 세자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단 걸 알 수 있죠. 괜히 내보내줬다가 세자가 사적인 자리에서 대신들과 만나 세력이라도 형성한다면 자기한테 불리해질까봐 그런 거 아닐까요? 인조가 세자를 이렇게 박대하는 데는 다른 이유도 하나 있었습니다. 인조 13년에 왕비 인열왕후가 죽고 3년 후인 인조 16년에 인조는 장렬왕후를 계비로 드립니다. 이때 인조의 나이는 43살이었던 반면 장렬왕후는 14살이었어요. 뭐 나이는 조선시대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어린 중전이 세자를 시기에 참소한 거냐? 아닙니다. 인조는 중전한테 별 관심이 없었어요. 고작 7년 만에 21살 꽃다운 나이의 왕비를 아예 경독궁으로 쫓아버렸는걸요. 인조의 관심은 오로지 후궁 조씨가 독차지했습니다. 조씨는 병자호란이 끝나고 그 다음 해에 인조의 후궁으로 들어온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심양에서 세자 부부를 보좌하고 있던 내시 그리고 시녀들과 결탁해서는 온갖 카더라를 퍼다 나르며 세자 부부를 참소하는데요.
요약하자면 세자가 장사를 해서 모은 재물로 청 관료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렇게 환심을 사서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는 거였죠. 그렇게 인조의 의심이 점점 커지던 찰나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심기원이라고 인조 반정에도 참여했고 병자호란 이후엔 무려 좌의정까지 오른 인물이 있는데 인조 22년에 이자가 반역 모의를 하다 붙잡혔거든요. 그런데 조사해보니 그의 원래 계획은 인조를 상왕으로 물러나게 하고 소현세자를 왕으로 옹립하는 거였다는 게 밝혀집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인조는 의심을 넘어 확신을 갖고 세자를 더욱 경계하기 시작했죠. 인조 22년 청나라는 마침내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중원의 새 주인으로 등극합니다. 명나라가 멸망하자 더 이상 조선을 경계할 필요가 없어진 청나라는 이제 그만 세자를 조선으로 돌려보내주는데요. 세자의 귀국 소식을 들은 인조는 이전보다 더욱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정의 세자를 귀국시키는 저희가 의심되는구나. 혹시 모종의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 음모라니요. 명이 망했으니 더 이상 세자를 잡아둘 필요가 없어져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조 23년 2월 18일 9년간의 볼모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온 소현세자. 그런데 세자는 본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었고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 구멍에서는 모두 새빨간 피가 흘러나와 있었다. 이에 검은 천으로 얼굴을 반쪽만 덮어 놓았으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천과 얼굴의 색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 독살. 자, 오늘은 조선사 최대의 미스테리 중 하나인 소현세자 독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먼저 실록 기록을 토대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으로 전개를 한 뒤 그 다음에 해설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 23년 2월 18일 9년간의 볼모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온 소현세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기나긴 볼모 생활을 견디고 돌아온 세자인데 마땅히 그 대우를 해줘야 하거늘 인조는 한없이 냉랭하기만 합니다. 세자 저하가 긴 세월 볼모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으니 신들이 하례를 올리겠사옵니다. 됐다. 나란 일로 바쁜 와중에 번거롭게 하례는 무슨 하례인가. 생략하도록 하라. 또한 세자는 그 누구와도 만나지 못하게 하라. 청에 물건을 들어와 뿌리며 마치 정인이 된 듯이 행동하는 걸 보니 세자는 지금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자가 청나라에 있으면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으로 귀국하면서 그 돈으로 청나라 물건들을 많이 사왔거든요. 그 중에 비단과 황금을 호조에 보냈는데 인조가 이 사실을 알고는 세자가 호조 관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뇌물을 준 줄 알고 이를 문제 삼은 거예요. 그렇게 세자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국으로 돌아왔음에도 타국만도 못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귀환한 지 2달여가 지난 4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병상에 드러눕고만 소현세자. 갑작스런 병세에 궁궐은 발칵 뒤집혔고 인조는 어이 이형익을 보내 세자를 치료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세자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니 극심한 고열과 오한이 찾아오며 병상에 누운 지 고작 3일 만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고작 34살밖에 안 된 젊은 나이였죠. 그런데 실록에는 이 세자의 시신에 대해 이상한 얘기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세자는 본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었고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 구멍에서는 모두 새빨간 피가 흘러나와 있었다. 이에 검은 천으로 얼굴을 반쪽만 덮어 놓았으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천과 얼굴의 색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 실록의 신빙성과 가치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실록에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 라고 적혀 있어요. 실록 전체를 통틀어 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독살을 의심하는 문구가 적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한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몇 달 뒤에 복림대군이 병에 걸리자 인조는 이번에도 이형익에게 침을 놓게 했는데 이 말을 들은 복림대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전하. 저는 괜찮습니다. 고작 콧불에 걸린 것 정도로 굳이 침까지 맞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허, 너희가 사질이 의심된다고 하지 않더냐? 잔말 말고 침을 맞거라. 아니옵니다, 전하. 콧불이 틀림없사오니 전하께선 심려치 마시옵소서. 이처럼 복림대군은 어떻게 해서든 이형익에게 침을 맞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이형익은 원래부터 침술로 유명해서 어이가 된 인물로 무려 10여 년 동안 인조에게 침을 놓은 자였습니다. 당대 조선에서 가장 침을 잘 놓는 사람이었단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복림대군은 그런 이형익의 침술을 피하려 했던 걸까요? 혹시 형 소현세자의 죽음의 배후에 이형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게다가 인조실록 23년 4월 26일 세자의 졸기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세자가 10년 동안 타국에 있으면서 온갖 고생을 두루 맛보고 본국에 돌아온 지 겨우 수개월 만에 병이 들었는데 의관들이 함부로 침을 놓고 약을 쓰다가 끝내 죽기에 이르렀으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슬프게 여겼다. 의관들이 함부로 침을 놓고 약을 쓰다가 죽기에 이르렀다. 마치 무언가를 노리고 쓴 것 같지 않나요? 더 이상한 점은 세자가 죽은 뒤 벌어진 인조의 행동입니다. 죽음의 배후. 소현세자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세자로 있으면서 철저히 세자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 두 번의 전쟁도 세자로서 함께했고 또 청나라의 볼모로까지 갔다 온 인물입니다. 그런 세자가 죽었으면 당연히 슬퍼하고 또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최선의 장례를 치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인조는 여기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례는 사대부의 예 정도면 족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규모를 축소해서 대충 치르려고 해요. 자, 그리고 장지를 정할 때도 보통 술관의 조언을 구해 길지로 정하거든요. 근데 인조는 멀다는 핑계를 대면서 굳이 좋은 자리를 냅두고 다른 데다 세자를 묻습니다. 심지어 한 술관이 거긴 안 좋은 땅이라고 말했다 걸리니까 일 다 끝났는데 뒤늦게 딴 말했다고 잡아다 국문을 가합니다. 또 그 다음엔 누군가 장례 날짜에 이의를 제기하자 여기다도 화를 내고 심지어 서둘러 원손, 세자의 아들을 세손으로 삼아달라는 상소가 올라오자 내 이 같은 소인의 행태를 차마 두고 볼 수가 없구나 라며 아주 경로를 합니다. 게다가 2달 후 졸곡제가 끝나자마자 인조는 대신들을 부르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오랜 병이 있어 이따금 심해지기도 하는데 원손이 저렇게 미약하니 다 클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듯하다.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조, 사도세자, 정조 루트처럼 중간에 세자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원칙상 세자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게 순서예요. 게다가 이때 원소는 이미 10살이라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니었고 말이죠. 대신들이 이런 얘기를 하며 반대하고 나서자 이번엔 양녕대군 얘기를 꺼내는 인조. 옛날 태종대왕 시절 양녕대군이 세자로 있을 적에 백관이 그의 행실을 보고 세자에서 패할 것을 정하여 세종대왕께서 왕이 되실 수 있었다. 그 옛날 대신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와 같거늘 어찌 경들은 옳은 줄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려 하는 것인가? 아니, 양녕은 워낙 행실이 개판이라 그랬던 거고 지금 원소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바꾸겠다 하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대신들 중에선 김자점과 김류만 인조의 뜻에 동의하고 나머지는 전부 반대했어요. 하지만 인조가 계속해서 우기자 하나둘씩 반대하는 의견이 줄어들어갔고 결국 인조는 끝끝내 원하던 것을 이뤄내고 맙니다. 복림을 세자로 삼겠노라. 하지만 남겨진 소현세자의 가족 앞에 놓인 불행한 운명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민회빈 강씨. 저번 시간에 나왔던 후궁 조씨 있잖아요. 병자호란 끝나고 인조의 후궁으로 들어와
인조의 총애를 독차지했던 여인이요. 이 조씨는 세자 부부가 청나라에 있는 동안 온갖 카더라로 이들을 모함했을 뿐만 아니라 세자 부부가 귀국한 뒤에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건수가 하나 잡히는데 에란이라고 궁궐일을 돌보는데 베테랑인 한 궁녀가 있었습니다. 이 에란은 원래부터 강빈의 총애를 많이 받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강빈이 청나라로 떠나고 후궁 조씨가 들어오자 조씨와 사이가 돈독해져서는 마치 모녀 사이처럼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강빈이 돌아오자 에란은 다시 강빈 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소현세자가 세상을 떠나자 한 무당이 그녀를 찾아와서는 세자가 죽은 이유는 청나라에서 올 때 가져온 비단 때문이라면서 어서 이 비단을 다 태워서 신에게 사죄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에란이 이 얘기를 강빈에게 전하자 강빈은 곧장 에란한테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인지 이 사실을 알아낸 후궁 조씨가 수작을 부려서는 인조가 이걸 알게 해버려요. 화가 난 인조는 감히 궁녀가 무당과 결탁했다면서 에란을 국문하고 귀양 보내버리는데요. 이로부터 한 달 뒤에는 궁궐에서 저주건이 하나 발각되는데 이 일로 인해 궁녀 2명이 끌려와 고문을 받습니다. 이 두 궁녀는 강빈이 총애하던 여인들이었고 심지어 이 중 한 명은 소현세자의 아들 원손의 보모였던 여인이에요. 만약 일이 잘 풀려서 이 원손이 나중에 왕위에 올랐다면 그녀는 무려 지금으로 치면 총리급 관직을 하사받을 수 있었지만 일이 꼬일 대로 꼬여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고문을 받다 죽고 맙니다. 이로부터 닷새 뒤에는 회의 중에 뜬금없이 강빈의 형제 얘기를 꺼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그렇고 내 갑자기 생각나서 말인데 강빈의 형제들이 모두 어리석고 분수를 모르니 그들을 먼데로 유배코자 하는데 어찌 생각하는가? 대뜸 유배 얘기를 꺼내니까 깜짝 놀란 김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빈의 형제들이 우매하여 실수를 한 적이 있기는 하나 특별히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한다면 인심이 놀랄 것이옵니다. 그렇지 않다. 죄를 지은 다음에 처벌을 하면 이미 그 죄로 발생한 일은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죄를 짓기 전에 미리 처벌을 하려는 것이다. 어차피 죄를 지을 사람인데 그때 가서 처벌할 거 미리 처벌하는 게 뭐가 문제겠는가? 아니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당황한 김류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허면 그들이 무슨 죄를 범한 사실이 있사옵니까? 지난날 세자가 죽었을 때 강빈의 형제가 대간을 사주해 의관을 처벌하려 하지 않았는가? 소현세자가 죽었을 때 대간들이 세자를 치료한 의관을 처벌하라고 했거든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선조 죽었을 때도 허준이 그래서 유배를 갔잖아요. 왕이나 세자가 죽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 의관이 잘못한 게 없는 걸 알아도 일단 형식적으로 죄를 청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걸 걸고 넘어지니까 어이가 없었는지 김류는 또 이렇게 되묻습니다. 어찌 그게 강빈의 형제가 대간을 사주해서 그랬겠습니까? 세자가 죽은 시점에 그들은 이미 썩은 쥐꼴이 되었사온데 어찌 그들이 대간을 사주할 수 있겠으며 대간이라고 어찌 그들의 사주를 들어줬겠습니까? 강빈도 어리석고 그 형제들도 저리 불량하니 훗날 일이 터진 뒤에야 경들은 내 말을 떠올리고 분명 후회할 것이다. 비극이 터진 뒤엔 그들에게 중죄를 물어야 할 것이니라. 내 뜻은 그들의 처지가 너무도 안타까워 그런 비극이 터지기 전에 미리 그들에게 선처를 베풀려는 것이니라. 이미 죄를 지은 뒤에는 선처도 할 수 없지 않은가.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처사에 대신들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지만 인조는 결국 특명이라는 치트키를 발동해 네 형제를 모두 유배 보내버리고 맙니다. 강빈의 죽음. 강빈의 주변 인물들이 차례로 처벌을 당하자 이제 누가 봐도 인조가 강빈을 노리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조 24년 1월 3일 인조의 총구는 타겟인 강빈을 정조준하는데요. 이날 인조에게 수라상이 나왔는데 반찬 중 하나인 전복구이에서 독이 발견됩니다. 누가 감히 임금의 수라에 독을 넣었는가? 이는 강빈의 소행이 분명하다.
강빈을 모시는 궁인과 나인을 전부 잡아다 하옥하고 철저히 국문하여라. 또한 강빈을 시녀 한 명 없이 후원 별당에 유치하고 문에 구멍을 뚫어 그리로 음식을 넣어주게 하라. 사관에 따르면 이전에 이미 인조가 궁중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했다 합니다. 감히 강씨와 말하는 자는 죄를 줄 터이니 강씨와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말라. 그래서 사관은 인조가 이렇게까지 경계를 해뒀으니 강빈과 인조 사이엔 아예 교류가 끊겨서 강빈이 인조의 수라에 독을 타는 건 형세상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대놓고 강빈을 저격하니 신하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일과 관련해 10명의 궁녀가 잡혀와 국문을 당하다 무려 7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자신이 독을 탔다거나 강빈이 시켰다는 증언을 하지 않았는데요. 한 달이 지나도 증거가 나오지 않자 인조는 막무가내로 이를 처리해버립니다. 수라에 독을 넣은 것은 강빈의 소행임이 분명하다. 예로부터 난신 적자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지만 이리도 흉악하고 악독한 이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리도 간악한 자를 단 하루도 살게 할 수 없으니 당장 강빈의 처벌을 논하여라. 이미 수개월 동안의 행적으로 인해 인조의 의도가 명명백백히 드러났기에 대신들도 이제는 인조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강빈이 독을 넣었을 리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다만 강빈이 죽음이라도 면하게 해주려고 거듭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그러자 인조는 마치 당장 반역이 일어나기라도 할 것처럼 상황을 더욱 급박하게 몰아갑니다. 이런 긴급 상황에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으니 좌우 포도대장은 궁궐 경계를 강화하여 흉도들이 궁궐에 난입하지 못하게 하라. 또한 병파는 한동안 궁궐 내에 머물며 뜻밖의 상황에 대비하라. 이때 관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과정에 인조는 강빈을 향해 욕설을 퍼붓습니다. 강빈도 전하의 자식이 아니옵니까? 신은 단지 전하께서 자식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청하는 것이옵니다. 강씨는 내 자식이 아니다. 강씨가 비록 전하의 친자식은 아니지만 세자빈으로 있을 때는 소현세자의 배필이었으니 어찌 전하의 자식이 아니옵니까? 개새끼 같은 것을 어찌 임금의 자식이라 하는가? 지금 나를 모욕하는 것이냐? 조선 왕조실록을 통틀어서 왕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욕을 하는 게 실린 장면이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강씨의 처분을 두고 신하들과 한 달여간 줄다리기를 한 끝에 인조는 끝내 자신이 원하던 것을 이루고 맙니다. 강씨를 폐서인하여 궁 밖으로 내쫓은 뒤 사사하라. 그렇게 결국 인조 24년 3월 15일 강빈은 사약을 받아 죽음에 이르고 마는데요. 하지만 강빈의 고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남겨진 자식들. 강빈이 죽은 지 1년여쯤 지난 어느 날 인조는 갑자기 강빈 얘기를 다시 꺼냅니다. 내 조사해보니 강빈이 죽기 전 손가락을 잘라 결서를 써서 제 자식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더구나. 그 내용인즉 소숙과 조씨가 나를 모함해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 너희는 장차 자라서 이 어미의 원수를 갚아라 라는 내용이었다. 이 말이 진짜라면 저 혈서를 찾는 순간 강빈의 죄악이 명명백백해지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서둘러 조사를 하려 하자 아예 조사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인조. 대신 인조는 신하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강빈을 모셨던 시녀 중에 신생이라고 강빈과 제일 친했던 궁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생은 강빈 일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죄를 자백했어요. 한밤중에 담장을 넘나들며 대궐을 점탕하고 흉계를 꾸며 싸웁니다. 자, 지 입으로 자백을 했으니 당연히 처벌을 해야겠죠. 죄상이 이리도 명백하니 신생을 국문하시옵소서. 그런데 신생은 정직한 여인이니 처벌치 말라. 이상한 이유를 대며 신생을 살려주는 인조. 그리고 1년이 지난 이때 갑자기 신생을 다시 부르더니 인조는 그녀에게 이렇게 묻는데요. 강빈이 생전에 세자를 저주하려고 궁궐 곳곳에 저주를 담은 물건을 묻어두지 않았더냐? 예, 그렇사옵니다. 그곳이 어디더냐? 그렇게 신생이 말하는 곳에 땅을 파보니
귀신같이 저주의 흔적들이 잔뜩 나옵니다. 아니 근데 애초에 이걸 다 알고 있었으면 1년 전에 강빈 처벌 논의할 때 그때 팠으면 되잖아요. 그때 이게 나왔으면 길게 끌 것도 없이 바로 그냥 강빈 처형하면 됐을 텐데 왜 여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걸 증거라고 꺼내는 걸까요? 그것도 귀신같이 딱딱딱 짚으면서 말이죠. 이게 진짜라면 신생은 이걸 다 알고도 1년 동안 숨긴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신생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일이 다시 불거지니까 이때까지 살아있던 소현세자 내외의 측근들을 다시 불러다 국문을 가했더니 1년 전엔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던 자들이 갑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섭니다.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시나리오가 딱딱 들어맞죠. 그런데 왜 다 끝난 일을 1년이나 지나서 다시 꺼냈냐? 이 모든 일의 끝에 인조는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역적 강씨의 세 아들들을 제주로 유배토록 하라. 자, 그런데 세 아들이 유배된 지 얼마 안 있어 조선의 사신으로 온 용골대가 갑자기 소연의 아들 얘기를 꺼냅니다. 대충 얘기는 전에 들었습니다. 허면 소연의 세 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자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해 거짓말을 해버리는 김자점. 신하들은 아이들을 죄줄 것을 정했지만 전하께서 은혜를 베풀어 제주에 유배토록 했습니다. 헌데 어린 나이에 충격이 컸는지 어린 두 아이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용골대가 희한한 제안을 합니다. 저런 안타깝게 됐습니다. 헌데 그럼 하나 남은 큰 아이는 저희가 데려다 키우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자 사람들은 강빈의 큰아들이 곧 변을 당할 거라 예상했는데 얼마 안 있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맙니다. 강빈의 큰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리더니 얼마 안 있어 둘째 아들도 죽어버리는데요. 갑작스러운 죽음에 인조가 이유를 묻자 신하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토질이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조사도 명하지 않고 그렇구나 하고 대충 넘어가 버리는 인조. 셋째 아들은 유배 당시 4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여서인지 이땐 목숨을 부지했지만 인생이 고단했는지 그도 22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소현세자와 강빈의 이야기입니다. 소현의 성장을 질투한 인조는 그가 귀국하자마자 독살로 죽여버렸으며 세자빈 강씨도 누명을 씌워 죽여버리고 손자들까지도 몰래 죽여버렸다. 폐모살제를 기치로 내걸며 광해를 끌어내린 그였지만 악독함으로 따지자면 광해는 제 자식을 죽인 인조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소현세자가 세자 시절 있었던 일을 기록한 승정원 일기가 번역되면서 이 가설은 전환을 맞이합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조가 소현세자를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소현이 병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자, 오늘은 소현세자 독살설의 진실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이와 관련해 소현세자의 사인을 분석한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참고해 봤습니다.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 채널의 최초 공개 법의학자가 밝혀낸 소현세자의 진짜 사인이라는 영상인데요. 서울대 유성호 교수님께서 법의학자의 시각으로 소현세자의 사인을 분석한 영상이에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직접 영상을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에선 독살이 아닌 다른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예로 해당 영상에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인이 어떤 건지만 참고했으니 이 점 알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해 보자면 앞서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한 의견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다고 했죠. 바로 승정원 일기가 번역되면서인데요. 승정원 일기가 뭐냐면 조선시대엔 승정원이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조정의 수많은 관료들을 왕이 직접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보고, 듣고, 명령하고 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 승정원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서류들을 종합하여 왕에게 보고하고 또 왕이 답변을 하거나 명령을 내리면 그걸 받아서 각 부서에 뿌리고 이런 식으로 왕과 각 부서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승정원에는 왕이 내린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적은 서류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올린 수많은 보고를 적은 서류들이 보관돼 있었는데, 이 기록을 총칭하여 승정원 일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집중할 승정원 일기와 조선 왕조실록의 큰 차이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편집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예요. 실록을 작성할 때는 먼저 사관들이 사초라해서 초안을 적고, 왕이 승하한 뒤 후대에 이 사초들을 긁어모아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또 사관의 의견도 덧붙이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거쳐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 실록을 작성하는 시점, 상황에 따라 조작이 가능한데요. 반면 승정원 일기는 이런 편집 과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관의 의견이 들어갈 일이 없으니 더 날 것 그대로인 거죠. 자, 근데 이 승정원 일기를 보면 세자가 처음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앓던 병들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어요. 세자는 볼모로 잡혀간 첫 해에 장염을 앓았으며 그 다음 해부터는 비뇨기 질환을 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3년째에 오른쪽 신체의 마비 증상이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침도 자주 하고 갈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소연의 치료를 위해 어의를 파견한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실록 기록과는 좀 다르죠. 실록만 보면 마치 청나라에서 험한 볼모 생활 동안 건강했던 소현세자가 조선에 귀국한 뒤로 갑자기 아픈 것처럼 나와 있어서 젊고 건강한 세자가 갑자기 죽었다고? 이거 독살 아냐? 하는 의심을 부추기는데, 승정원 일기를 보면 소현세자는 원래부터 건강이 안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청나라에서 조선에 돌아올 때도 원래 90일이면 오는 거리를 아파서 120일이나 걸려서 왔다고 해요. 올 때부터 이미 아팠던 거예요. 이를 토대로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님께서는 소현세자가 당뇨를, 그 중에서도 제1형 당뇨병을 앓았을 확률이 높다고 추측하시는데요. 특히 극심한 갈증과 마비 증상은 고혈당의 대표적인 증세이고, 실록에 따르면 세자는 유독 식사 뒤에 정신이 혼미하며 극심한 피곤을 느꼈다고 하는데, 이것도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죠. 당뇨로 죽기엔 너무 젊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유성호 교수님께서 부검하신 사례에 젊은 남성이 당뇨로 죽은 케이스가 있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아예 뇌피셜은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아니면 실록에 나온 대로 진짜 학질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던 말 중에 학을 떼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학이 학질이라 해서 말라리아를 뜻하거든요. 말라리아는 극심한 고열과 오한, 통증,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한 번 걸리면 거의 죽다 살아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진짜 진이 빠질 정도로 고생을 했다는 의미로 말라리아에 걸렸다 나을 정도로 힘들었다, 학을 떼다 라는 말이 만들어진 건데요. 지금이야 백신 덕분에 흔치 않은 병이지만 조선시대 땐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꽤 됐습니다. 태종의 부인 원경왕후도 학질로 죽었고요. 소현세자가 죽은 지 4년 뒤에 인조도 이 학질로 죽어요. 따라서 이때 소현세자는 진짜로 학질에 걸려서 죽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굳이 독살이 아니어도 소현이 병사했을 가능성을 추측할 만큼 소현의 병세 기록이 충분하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당뇨든 학질이든 어차피 추측 아니냐. 소현세자 독살설의 주요 근거는 실록에 소현세자의 시신을 묘사하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것 같았다 라고 적혀있기 때문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또 소현세자가 죽은 뒤 인조의 태도를 보면 누가 봐도 소현의 흔적을 지우려고 한 티가 나는데,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고 말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자면, 먼저 시신의 얼굴이 검게 변하고 7구멍에서 피가 흐르는 증상은 사실 꽤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유정호 교수님에 따르면 이러한 증상은 시신이 부패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해요. 따라서 이것만으론 독살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이야 사람 죽는 걸 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걸 몰랐을 수 있지만 당시엔 사람 죽는 게 그렇게 드문 일도 아니었을 텐데 게다가 의원도 이걸 알고 있었을 텐데 어째서 사관은 이걸 가지고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 라며 독사를 암시하는 문구를 굳이 적어 넣은 걸까요? 여기서부턴 제 개인적인 추론인데요. 앞서 실록은 편집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렇다 카더라 이런 걸 적어 놓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가 당시 사관들이 생각하기에 인조가 소현세자를 독살했다고 생각해서 굳이 이 문구를 집어넣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얘기하려면 저 뒤에 효종을 지나 현종 때 벌어진 예송 논쟁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죽잖아요. 보통 늙은 사람이 먼저 죽죠. 근데 우리가 이전 편에서 알아본 것 중에 인조가 왕비가 죽은 다음 어린 왕비를 새로 들였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새 왕비 장렬왕후가 족보상 아들인 효종이랑 며느리 인성왕후보다 오래 살아버려요. 뭔가 꼬이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효종은 원래 장남이 아니었는데 소현세자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교체돼서 왕위를 이었잖아요. 그래서 정통성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종 때 효종이랑 효종의 왕비 인성왕후가 죽으니까 이때까지 살아있던 인조의 부인 장렬왕후가 죽은 효종한텐 어머니이고 인성왕후한텐 시어머니잖아요.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들이나 며느리가 죽었을 때 상복을 얼마나 오래 입어야 되냐를 가지고 싸운 게 예송 논쟁이거든요. 이 예송 논쟁은 둘 중 뭐가 맞고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 다 맞는 말인데 관점이 다를 뿐이거든요. 효종을 정통성 있는 적법한 후계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원래 왕위를 이었어야 할 적장자 소현세자가 죽으면서 그 자리를 꿰찬 정통성이 부족한 왕으로 볼 것이냐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왜냐면 원래대로라면 소현세자가 죽었으면 그 아들한테 왕위가 갔어야 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 그 자리를 먹었단 말이죠. 이게 조선사에 한두 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사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될 문제였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일이 이 정도로 커진 건 신하들이 생각하기에 한쪽은 효종이 정통성 있는 후계자라 생각했고 한쪽은 정통성이 부실하다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서인은 정통성이 부실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인조실록을 적을 때 여기다가 소현세자가 독살당한 것 같다 라는 문구를 굳이 적어 넣은 거죠. 독살의 주범이 인조라고 적어 놓진 않았지만 저 시기에 소현세자를 독살할 의도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인조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이 문구 하나만으로 사실상 범인을 특정한 거나 다름없단 거예요. 왕 인조가 아들 소현세자를 죽인 것 같다. 그렇다면 그 뒤를 이은 효종은 과연 정당한 왕이 맞는가? 라는 암시를 적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사실 연산군 때도 이것 때문에 무오사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세조랑 단종 문제 가지고 신하들이 이건 좀 아니지 않음? 이런 식으로 실록에다 적어놨는데 연산군이 이걸 알아버려서 빡쳐가지고 일으킨 게 무오사화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 관료들은 자기가 모셨던 왕일지라도 이것 좀 아니지 않음? 이런 걸 실록에다 적어놔요. 연산군 땐 이게 발견이 됐는데 효종 현종 땐 왕이 원래 실록을 못 보니까 이걸 몰라서 사단이 안 난 거고요. 그래서 현종이 1차 예송 논쟁 때랑 2차 예송 논쟁 때 편을 바꾸거든요. 1차 때는 정통성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쪽 손을 들어줘요. 근데 2차 때는 정통성 있는 거 맞음 이쪽 손을 들어줍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 왕권이 세졌거든요. 효종 죽을 땐 즉위초라 숙이고 넘어갔던 거고 2차 땐 왕위에 오른 지도 벌써 15년이나 지났고 그동안 기반도 착실히 다졌으니 해볼만 하다 생각했던 거죠. 그럼 대체 왜 신하들은 효종의 정통성을 걸고 넘어지려 한 거냐? 효종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건 또 병자호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병자호란 때 조선이 항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선비들 사이에서는
능력이 있으면서 관직에 진출하지 않는 걸 미덕으로 여기는 풍조가 등장해요. 고귀하고 고결하신 선비님들이라 오랑캐 따위에 항복한 저급한 나라에선 벼슬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효종이 아무리 올라오라고 불러도 시골에 처박혀서 버티는 종자들이 나타나는데요. 효종 입장에선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효종이 얘네 꼬시려고 한 게 바로 북벌론입니다. 저는 이 북벌론이 진짜 북벌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콧대 높은 선비님들 제발 일 좀 하라고 효종이 쇼한 거라고 봅니다. 니네가 그렇게 원하는 오랑캐한테 원수 갚기 해줄 테니까 제발 올라와서 일 좀 하라고 사정사정을 한 거죠. 실제로 효종이 말로는 북벌론 하면서 국방 관련해서 한 일 보면 죄다 공격이 아니라 방어 쪽이거든요. 그만큼 관료놈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르고 달랬던 건데 얘네가 실록에까지 저짓해놓은 거 알았으면 효종 성격에 아마 진짜 사단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꼬라지를 본 현종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1차 예송 논쟁 땐 말 잘 듣는 척 편들어주다가 그 뒤로 힘을 길러서 2차 예송 논쟁 땐 판을 뒤집은 거고요. 숙종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관료놈들 한 꼬라지를 보니 이거 가만둬선 안 되겠다 싶어서 환국 정치를 해버리죠. 그 다음 경종을 거쳐 영조도 다른 방식으로 신하들을 제어하려 합니다. 한쪽이 권력을 잡으면 신권이 너무 강해진다는 걸 깨달아서 탕평책을 통해 신권을 분산시키고 그 틈을 타 왕권을 강화했잖아요. 그렇게 닦인 기반 위에서 정조가 다시 한번 조선의 2차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마치 태종이 왕권 강화를 하고 자리를 잡아놓은 덕분에 세종이 태평성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소현세자의 죽음으로 시작된 스노우볼이 구르고 굴러서 정조라는 성군의 등장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요. 조선의 정치사가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될 수 없다는 거 저도 압니다. 다만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나름대로 정리해봤어요. 그럼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볼 만한 게 과연 소현이 죽지 않았다면 조선은 어떻게 변했을까? 아마 큰 차이는 없었을 거라 봅니다. 관료들이 했던 짓 봐요. 오랑캐 따위에 항복한 나라에선 쪽팔려서 도저히 일 못하겠다고 버티는 선비님들께서 소현세자가 왕위에 올랐다고 뭐 달랐을까요? 또 다른 걸로 트집 잡았겠죠. 애초에 나라의 발전과 백성의 안녕보다는 지들 가오가 100배, 1000배 중요한 게 바로 유학자, 선비, 조선의 관료들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소현세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그 뒤 펼쳐진 예속 논쟁과 당파 싸움으로 조선의 수십 년이 삽질만 한 게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소현이 왕이 됐다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소현은 청과 서양 문물의 오적이었다는데 조선이 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절대 그럴 일 없었다고 봅니다. 예속 논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다른 이유로 또 물고 뜯고 싸웠을 겁니다. 조선의 발전이 늦어진 건 한 명의 왕이나 특정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조선 선비들 전반에 깔려있는 내 말만 맞고 너 말은 틀렸어, 무조건 내 편이 옳고 네 편은 잘못된 거야 식의 편가르기 때문이에요. 상대의 의견도 존중하고 당이 달라도 서로 화합할 수 있었다면 조선은 진작 빠르게 발전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내내 그러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조선은 그 뒤로 수백 년간 제자리 걸음만 걷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인조가 소현을 죽인 게 아니면 인조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데 별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인조가 소현을 직접 죽였든 안 죽였든 그 뒤의 행동을 보면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직접 죽이진 않았어도 옳다쿠나 하며 캐제를 불렀겠죠. 또 모르죠. 이때 안 죽었으면 나중에 직접 죽였을지도. 확실한 건 인조는 소현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고 우연인지 의도한 건진 몰라도 소현이 죽자 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소현의 흔적을 전부 지우는 걸로 말이죠. 손자들 직접 안 죽였을 수도 있어요. 진짜 토질이 안 맞아서 죽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조는 이걸 바라고 있었을 거란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조는 폐모살제를 기치로 내걸고 광해를 끌어내렸으면서 자기는 제 자손의 죽음을 바라고 이뤄낸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란 점에서 평가가 달라질 건 전혀 없습니다.
뭐 독살이든 병사든 간에 어쨌든 소현세자는 죽었고 왕 인조의 의견에 따라 소현의 동생 복림대군이 세자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인조가 죽자 복림은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조선의 제17대 왕 효종입니다.